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런던 외곽의 작은 사립학교 졸업식장 맨 앞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남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긴 영국입니다. 그 복장은 좀 삼가주시는 게 예의 아닐까요? 제 옷은 다름 아닌 미 해병대 정복이었습니다. 깨끗이 다려진 군복 위로 고요히 햇살이 내리고 있었죠. 그날을 위해 10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엔 누구도 없었습니다.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그저 앉아 있었다는 것. 군복을 입고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허락 없이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제 안엔 분명했으니까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지켜낸 사람인지를. 그 침묵의 끝에서 한 명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멈춰섰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미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낯선 모래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넘겼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날들이었죠. 그리고 은퇴 후 아내의 고향인 영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런던 외곽 켄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도착한 곳은 세인트 앤드류스 스쿨 체육관. 아들 다니엘의 졸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주차장에 낡은 토요타를 세우고 차 문을 여는 순간 바람에 실려온 소리가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졸업 축하해. 우리 아들 최고야.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의 군복을 입은 저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자격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제 옆엔 그녀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 엘리자베스는 2년 전 길고 긴 병원 생활 끝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탔던 차. 검은색 토요타 캠리. 지금도 그녀가 앉았던 조수석에는 그때 남긴 스카프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졸업할 때 꼭 같이 가야 해요. 그건 당신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겁니다. 영국의 교회 풍경을 긴 시간 운전해 오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한 소절이 불쑥 그녀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처럼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창 밖으로 지나가는 들판을 보며 조용히 말하겠죠. 잘 왔어요, 준호 씨. 저는 그 말이 들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체육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안에는 그녀의 온기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입구는 이미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은 졸업가운 위에 화사한 리본을 달고 부모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조용히 비집고 들어가 인쇄해온 티켓을 입구에 서 있던 학교 자원봉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티켓을 몇 초간 들여다보더니 시선을 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제복 때문이었습니다. 미 해병대 정복. 구두는 반짝였고 금빛 견장은 묵직한 침묵처럼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왼쪽 세 번째 줄 앞쪽 가족석입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체육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체육관 안은 말 그대로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닥엔 철제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관람석엔 가족들이 빼곡히 앉아 앞쪽 무대를 향해 시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받은 자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왼쪽 세 번째 줄 가장 앞쪽 끝에 가까운 자리. 그 자리에 앉기까지 적어도 5번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말보다 먼저였고 표정은 생각보다 솔직했습니다. 군복 때문인지 아니면 동양인이라서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옆자리 남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든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댔고 주머니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뭐라 해도 제 자리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은 지 몇 분이 지났을까요? 무대 쪽에서는 이미 연설문을 정리하는 교장과 교감의 모습이 보였고 졸업생들은 무대 뒤편에서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서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뒤를 돌아보니 검은 폴로 셔츠를 입은 젊은 경비원이 작은 무전기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복장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미국 해병대 정복입니다. 경비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만 여긴 영국이고 저희 학교는 예복 착용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옷이 누구를 위해 어떤 자리에서 몇 명을 살리며 지켜낸 복장인지 말입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은 키가 크고 여인 체구에 껌을 씹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어깨가 다부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진 얼굴이었죠. 선생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뒤쪽 좌석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 정중한 어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주머니에서 티켓을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왼쪽 세 번째 줄. 분명히 가족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경비원은 티켓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리가 다 찼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주 느껴온 침묵 속의 억울함.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제 아들의 자리였고 그 아버지인 저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동안 사람들은 조용히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 옆 한 백인 여성이 남편의 팔을 툭 치며 이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관람석 한편에서는 누군가 휴대전화를 기울이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익숙했습니다. 수많은 장소 수많은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식당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그리고 전쟁터에서조차도. 동양인인데 왜 군복을 입고 있어? 여긴 영국이야. 미국 군인은 존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말들. 그 차별은 언제나 정중한 어휘를 입고 나타납니다. 예의를 가장한 선긋기. 그들이 나를 향해 치는 투명한 벽. 그리고 오늘 그 벽은 아들의 졸업식 앞에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뒤에 여분 좌석이 있으니 조용히 옮겨주시죠. 일이 커질 필요는 없잖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권한도 당신들에겐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수천 번 삼켜야 했던 말들이 얹혀 있었습니다. 무대 쪽에서 한 아이의 이름이 불리고 가벼운 박수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무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어떤 감정이 공기를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몇 년을 전장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계단지 자리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가슴 안 깊숙이 그날의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의 붉은 흙과 모래바람. 뜨거운 금속과 화약 냄새가 뒤엉켰던 그날. 우리가 속한 부대는 작은 마을로 진입하던 중선두 차량이 매설된 폭탄에 맞아 뒤집혔습니다. 부하 6명이 불길 속에 갇혔고 그 중에는 신참이던 크리드 매티슨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가르며 한 명씩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총상과 화염 속에서 그날 우리는 모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서로를 쩌누라 부를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체육관 바닥의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무전기 너머로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은 앞쪽 무대와 무대 뒤편 그리고 체육관의 맨 끝 오른쪽 출입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 회색 셔츠 위에 검은 코트를 입었고 짧은 수염이 희끗희끗하게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가장자리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자세, 그 시선, 그 숨결.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가진 고요한 긴장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짧은 눈빛을 나눈 순간 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크리드 매티슨. 그날 제가 목숨을 걸고 끌어냈던 부하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다른 남자들이 한 명씩 아무 말 없이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부모들과 똑같은 차림, 똑같은 태도 하지만 전혀 다른 기처. 그들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눈빛을 나누지도 신호를 주고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와야 했는지를.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체육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는지를.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내가 구조했던 전우들이었고 오늘 이 체육관에서 또다시 나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체육관 안은 여전히 졸업식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불리고 아이들이 무대 위로 걸어나가 졸업장을 받는 순간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더 이상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왼쪽 세 번째 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2명의 경비원, 그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체육관 어딘가에 분명 무언가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세가 아닌 공기의 밀도처럼 공간을 눌러오는 존재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경고였죠. 경비원 중 키 큰 남자 멜리라 불린 그는 껌을 더 세게 씹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은 이쪽을 향했지만 더 이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야? 제게 다시 말을 걸기 전 그는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 순간 그도 알아차렸습니다. 관람석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5명의 남자들. 말없이 앉아있었지만 분명 누군가를 감싸는 듯한 배치. 그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남자에게 손대지 말아라는 말을 전원 동시에 외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공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침묵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통로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공기 전체를 가르는 칼날처럼 정확히 들려왔습니다. 이분이 왜 방해를 받는 겁니까? 멜리와 개빈 2 경비원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시죠.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일어났고 이어 또 한 명이 그리고 또 한 명이. 하나둘 전우들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이제 자리를 중심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움직이면 이 침묵의 무게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손을 대면 그 책임은 나에게 져야 할 겁니다. 그 말은 높은 목소리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체육관 전체의 숨결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을 꺼낸 이는 크리드 매티슨. 과거 제가 총알 빗발치던 칸다하르 사막에서 맨몸으로 끌어낸 그 신참이었죠. 그는 더 이상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엔 이제 전우를 지키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원 개빈이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크리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하나의 기세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다른 전우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체육관 여기저기서 누군가는 손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개빈이 멜리를 힐끗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멜리는 여전히 껌을 씹고 있었지만 그 턱 근육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자리를 옮기시죠. 더 심해지기 전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면 당신들은 나의 아들에게 그가 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개빈이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여긴 고등학교예요. 군대가 아니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해? 순간 정적. 누군가가 목을 삼켰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학부모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을 약함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크리드가 천천히 통로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누구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개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해야 할 건 질문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경비원 멜리는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개빈의 손은 더 이상 허리춤의 무전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의 선언을.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체육관 맨 뒤편에선 아직은 얼굴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교장.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운영위원과 교감의 귓속말을 들은 뒤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관람석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옳은가? 무엇이 정의인가? 그 자리엔 학생도 교직원도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은 2명의 경비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개빈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냥 학교 규정에 따라. 교장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규정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교장은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제 옆에는 여전히 크리드 매티슨이 두 손을 가볍게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교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입니다. 누구보다 이 졸업식에서 존중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우들 중 한 명이 체육관 반대편에서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다른 사람. 박수가 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에 대한 인정, 침묵에 대한 경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제 아들 다니엘은 무대 뒤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멜리는 끝까지 어디에도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개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때 크리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는 경비원을 쳐다보지 않고 무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지워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지켜낸 분입니다. 체육관의 아이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멜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개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침묵 이 패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크리드의 말이 끝난 순간 체육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지시도 없었고 아무런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둘 전우들이 일어섰습니다. 무대 뒤편 복도 쪽 관람석 중간줄 사이. 정장을 입고 가족인 척 앉아 있었던 그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6명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조용히 당연하게. 개비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그저 학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크리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더는 묻지 마십시오. 이분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경고도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경비원 멜리가 무전기를 움켜쥔 채 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를 만들면 당신은 이 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체육관 전체를 울리는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개빈과 멜리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통로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뒤쪽 출입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이 문을 나서는 순간 체육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바로 그때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몰라도 순식간에 박수가 번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졸업 축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지킨 한 사람에게 보내는 침묵의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도 숙이지 않았으며 그 박수에 감사하다는 손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 그 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 8시간을 달려왔고 수많은 시선을 견뎠고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제서야 제 눈앞의 무대 뒤편 커튼 사이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향해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아빠 잘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길 잘했다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의 조명 이 무대를 중심으로 살짝 조정되었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리. 제 심장은 오히려 더 느리게 뛰었습니다. 그 이름, 그 두 글자 속에 지켜야 했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커튼 뒤편에서 아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검정색 가운에 금색 술이 달린 졸업복. 차분한 걸음 꼿꼿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의 두 눈이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한 미소도 없었고 하구들과 장난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조용히 응시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이제 심장 깊은 곳을 천천히 그리고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던 다니엘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던 순간부터 전우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던 장면까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켰던 전 과정을 무대 위에서 졸업장을 받은 다니엘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뒤를 돌아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선은 한순간도 그 아이를 놓치지 않았고 아들의 시선도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니엘 이 무대 아래로 내려서던 그 순간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에 나는 모든 답을 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봤어요. 그 자리를 당신이 왜 끝까지 지켰는지. 나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너를 지키는 나의 방식이란다. 졸업식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사람들은 점점 소란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찍는 플래시, 아이들이 껴안고 웃는 장면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축하해 의 목소리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크리드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한 일도 겪어봤지, 크리드.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전우가, 그리고 또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필요한 순간에 일어섰지. 그거면 충분하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돌려 무대에서 내려온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엄은 들린다는 걸. 졸업식이 끝난 후 우리는 체육관 바깥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어른이 되기 위한 단단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전우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말했다. 다니엘,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단단한 대답일 수도 있어.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 서로의 마음은 더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죠. 도착하자 전우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일어서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전우들이 있다는 건 참 다행이지. 그들은 악수 대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차에 탔고 다니엘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내 옆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나는 그 말에 잠시 핸들을 놓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오늘 너의 걸음걸이, 무대 위에서의 표정, 그거면 충분하다. 우리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영국 교회의 초록 들판, 라디오에서 흐르던 잔잔한 클래식, 그리고 옆자리에 있는 이제 어른이 된 아들. 나는 문득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아내가 아기였던 다니엘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그걸 다시 확인했지. 다니엘이 사진을 받아들여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누가 아빠 편인지 알고 계셨던 거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알 필요는 없었지. 믿음만 있었으면 됐거든. 그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누구의 허락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증명해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가 지킨 것은 한 자리였고 한 약속이었고 그리고 내 아들이 바라본 진짜 강함이었습니다.